자, 서구 세계의 시선에서 막스 베버를 넘어서기 보보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천민 자본주의로 빠질 위기에 막스 베버가 경고를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금욕 정신이 상실된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재화를 통해 인간을 통제하고 또 마침내 인간을 돈이 지배하는 시대로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런 태도로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락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승리라든지 준영처럼 그런 가슴이 없는 향락인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시민, 청교도 정신으로 자신의 직업에 임하게 될 때 자본주의는 지속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근면,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은 근면, 성실, 금욕, 전략, 경건한 자기극복 정신으로 무장을 한 시민 계층이 주체가 되어 열심히 직업에 임하게 될 때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또 무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더 이상의 어떤 생계 유지라든지 부의 축적을 위한 단순한 노동이 아니고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신성한 소명을 실천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일하면서 행복할 거 아닙니까? 자, 후기 현대 자본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어떤 청교도적 직업윤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사실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닌 게으름이 어떤 그런 욕구가 자본주의 발전에 어떤 저해 요소가 될 수가 없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숙구가 필요하다는 게 더 많은 어떤 심오한 어떤 생각을 요청하는 어떤 시점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운시프팅이라는 것은 기어를 아래로 내리면서 삶의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게으름이 아닌 게으름으로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이렇게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새로운 선택적 친화력이 요구한다. 자본주의 정신에 필요한 합리적인 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어떤 그 일만 열심히 하고 금욕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보스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보보스라는 것은 부르조아와 보헤미안을 결합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보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르주아라는 뜻은 아시죠? 어떤 야망과 성공에 대한 집착, 어떤 기존에 대한 부의 어떤 상징을 뜻하잖아요. 부르주아, 그래서 야망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거기하고 조금 더 믹스해서 보헤미안을 결합하자. 보헤미안은 뭐예요? 저항하고 창조하고 어떤 이런 특성을 지닌 이런 것들을 합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보스라는 말이 신조어가 등장이 되는데 부르주아의 야망과 성공에 대한 집착, 보헤미안의 저항과 창조성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닌 어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중산층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보보스라는 용어는 한 사회에 있어서 특정한 계층을 지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문화 현상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보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부르주아라는 어떤 그 야망, 어떤 성공하고 싶은 집착 이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자유, 우리 그 보통 집시 보헤미안 그러잖아요. 자유와 어떤 그 창조성, 저항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보자. 그래서 벨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연된
향락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청교도들의 정신을 계승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잖아요. 청교도 정신이란 것이 뭐뭐였습니까? 성실하고 금욕하고 경건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탐욕적인 열정을 억제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 그 자본주의가 만연된 향락주의를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탐욕적인 열정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룩스는 또 칼럼니스트지만 이 사람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노동을 통해 자신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은 또 오래된 직업윤리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 자신을 창조해야 된다. 또는 멋진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위에 널려있는 기대감을 통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념과 상이한 삶의 양식을 지닌 채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어떤 그 욕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조아와 청교도적 사명감이 결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헤미안의 요소, 어떤 창조성의 결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 보자. 그래서 보헤미안의 요소를 자아의 확장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실천으로 옮긴다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양의 전통사상의 가치관에 입각한 유교 자본주의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구의 어떤 합리적인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자본주의가 계속적으로 향락주의로 변해버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버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무분별한 자유주의 이런 것들로 변해버려서 그렇다면 동양이라는 것은 좀 그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동양의 전통사상도 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구의 가치로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동양에 들어왔다고 해석되어지죠. 근데 이제 동양 세계에서 어떤 동양의 어떤 시선으로 막스 베버를 넘어서기, 이게 그러니까 유교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동양 전통에 입각한 직업윤리의 핵심은 충효 등의 가치를 중시 여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베버가 주장하는 금욕적 직업관에 기초한 획일적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더 이상 후기 현대에 상응하는 직업윤리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포버스 개념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근데 포버스 개념만으로도 안 된다. 계속적인 향락주의들이 어떤 가슴 없는 향락주의들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은 어떤 동양과 서양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직업관을 한번 보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동양으로 돌아가 보자 해서 지금 동양에 대한 어떤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양 전통에 입각한 직업윤리의 핵심은 충효라겠잖아요. 근데 그 충효 등 아시아적 가치의 담론을 주도하는 계기를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충효로만 생각하니까 조금 비판해보자. 아시아적 가치를 비판하다 보면 첫 번째로는 개발 독재의 미명화에 어떤 그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독재의 미명화에 민주주의를 전형적 서구 산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잖아요.
개발을 한다는 어떤 그런 미명하에 독재를 해버린다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겠지요. 이런 경우는 좀 비판받아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리엔탈리즘하고 옥시덴탈리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은 뭐냐? 서양에 의해서 동양 사회가 왜곡된 사상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서구에서 어떤 그 동양을 평가하는 방식. 근데 반대로 또한 옥시덴탈리즘이라는 것은 동양에 의해서 서양의 사회가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가치를 겉만 보고 판단해 버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범주에서는 서구의 문화가 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제적 제국주의의 발상이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의 전통이라는 것은 조금 열등하다라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은 서구가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서구 쪽이 더 우리나라보다 또는 동양보다 더 잘 살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양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동양의 문화가 열등하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구에 세속화된 가치를 동양의 정신적 가치에서 찾으려는 낭만주의적 관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동양은 좀 낭만주의고 또 정신적이고, 그러니까 동양에서 찾아봐야지, 이런 것들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칸의 미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체험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21세기에는 한계에 부딪힌 서구적 자본주의를 대신하여 유교적 자본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토착적인 정치 문화가 도덕 교육의 낭만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칸이란 미래학자는 그러니까 유교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요. 자, 논어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는 돈에 관심이 없었어, 경제관념이 없어서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고 지금 논어의 자로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이 나라에 갈 때의 일이다. 변화한 이 나라를 보고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번성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탄 수레를 몰던 여묘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렇듯 백성이 많아진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도록 해줘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묘가 다시 백성의 생활이 윤택해진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가르쳐야지. 첫 번째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자본주의 또는 돈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고 지금 여기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다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도 물질적 세계에 관심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안빈낙도의 동양 사상으로 물질 세계에 관심이 없었다는 편견이 서구에도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화교하면 또 우리가 장사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편견을 없애야 된다. 유가적 덕 윤리로의 회귀는 막스 베버를
넘어설 수 있는 직업윤리의 규범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구의 합리성 개념에 기초해서 전문화를 목표로 했던 직업교육의 발상을 전환시키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구의 합리성에, 우리는 서구의 합리성을 좀 배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화를 이렇게 첨가를 한다면, 또는 거기에 어떤 직업 교육을 시킨다면 아마도 자본주의는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유상에 대해서 지금 세계 187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그 상인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책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적 가치의 핵심, 즉 아시아적 가치가 특히 동양의 경제적 발전의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 상인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드러난다. 즉 중국에 이미 유교가 자리잡기 훨씬 이전에 자본주의에 싹이 트고 있었다는 주장은 상인의 등장과 발전사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통해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실로 드러났다. 상인이라는 말의 유래는 이 상자라는 것은 글자 어원에서 출발한다. 그 글자는 중국 원시 촌락의 지명이며 지금의 하남성 상구 어떤 시에 있는 남부 지역을 지칭한다. 원래 그 지방은 시조, 걔가 우왕조를 열었다는 전설상의 제왕이다. 무에 치수공사에 공이 있어 그 땅을 봉토로, 그러니까 상으로 받음으로 그 내력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계로부터 10대째인 왕해는 방목을 생업으로 삼았지만 장사에 뛰어난 수완이 있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특출했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300마리의 소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거대한 재산을 모으게 되고 그 영향력이 전 중국 안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기원전 16세기 왕위로부터 4대째인 탕이 하나라를 멸하고 상왕조 혹은 은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상왕조를 세우고 또 그 은의 멸망 후에 주왕조가 등장하는데 나라가 망했더라도 새로운 왕조는 은의 유목민들에게 계속 장사할 것을 공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은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그 유민들에게 너희들 계속 장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사 혹은 교역을 하는 사람들을 은상 혹은 상인이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자에 대한 유래를 자세히 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상인은 수세기 지난 이후에 유교의 가치관에 의해 더욱더 발전한 모습으로 역사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실체의 모습이 바로 유상입니다. 유상은 유가의 경전을 배워 공명을 떨치고자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을 지칭합니다. 즉 유교적 정서 및 그 이념에 기초해서 사업을 하는 이들을 유상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들은 중국을 이시한 동아시아 전체의 유교적 상업 문화 구축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배경으로 유학과 상업이 결합된 중국적 상인의 모습이 형성되었고 독특한 유교적 색채가 짙은 상인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것은 상도덕적 측면에서 두드러졌는데 유상의 대표적 사례로 휘상 혹은 안휘, 상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자신들의 상도덕의 철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교의 상도덕 철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함으로 손님을 대한다. 그러니까 성의, 성독,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신,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독신, 믿음을 돈독히 하고, 신의를 가지고 사물을 접한다.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돈독히 하고, 신의를 가진다. 육아의 상도덕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는 의를 즐기고 소인은 이를 즐긴다. 자, 의로서 이를 얻는다. 자, 이익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의로서 옳아야지. 옳을 의자잖아요. 옳아야지만이 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쁘게 돈을 얻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를 지향하고 덕에 근거하여 인의 의존의 예를 즐긴다. 도를 먼저 지향하고 덕에 근거하여 인의 의존해서 예를 즐긴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공자는 인자는 사람을 사랑한다. 인의 마음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상인 그 4천년의 지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신의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그것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나를 위한 길이고 사업을 번창하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86쪽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육아적 덕 이론의 틀은 베버가 의존했던 서구적 합리성, 즉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의존화가 있는 도덕법에 대한 비판으로 익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대 도덕 철학자들이 집중해왔던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의무, 책임 등 개념들은 베버가 의존했던 합리주의 속성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로 베버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하나인 육아적 덕 윤리로의 회귀는 베버를 넘어설 수 있는 직업윤리의 규범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대안은 지금까지의 서구적 합리성 개념에 기초해서 전문화를 목표로 했던 직업교육의 발상을 전환시키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책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수세기를 거쳐 유교의 가치관의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역사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을 유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